자, 1번 보면 도형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해라. 그리고 도형의 기본 3요소란 무엇인지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중등 과정에서는 평면 도형을 다루게 되지만 1학년 과정에서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같이 소개를 하니까 둘 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평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도형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각형, 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면 도형이고요. 그리고 입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얘기하겠죠. 초등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각기둥이나 원기둥이나 이런 것들. 좀 친근한 건 직육면체 이런 거. 원이 아니죠. 구. 원과 구의 차이는 아시죠? 구는 공 모양으로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도형의 기본 3요소. 이건 이제 점과 선과 면을 얘기하죠. 평면 도형도 입체 도형도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이라는 것들은 직선과 곡선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해서 꼭 직선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선면 사이의 관계를 써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선이라는 것은 이제 점이 이동한 흔적인데요. 점이 이동한 흔적이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점은 이론적으로 크기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크기가 없고 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기는 없어서 실제 점을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지나간 흔적이 직선과 곡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점이 모이면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든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럼 선을 모아서 뭘 하겠어요? 선이 지나간 흔적은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모이면 평면 도형이 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면을 모으면 입체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교점과 교선의 정의를 쓰고 예를 들어서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교점이라는 것은 선과 선이 만날 때 이럴 때 이 점을 교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그린 이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 면 위에 있을 때 물론 한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 평면이 없으면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꼭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 뭐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면과 선이 만날 때도 여전히 교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평면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다른 직선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잖아요. 힘드네요, 그리기가. 이렇게 합시다. 손으로 하니까 약간 삐뚤어 보일 수도 있는데 감안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요. 그러면 이때 이 평면을 꿰뚫은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기울점이 되겠죠. 어떡하시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면과 면이 만나서 교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면과 면이 만나면 교점이 아니고, 면은 무한 연장이에요.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제 테두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면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만나냐면 이런 형태로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교선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겹치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교선이 되는 거죠. 점선을 그리지 맙시다. 직선을 그립시다. 네. 이게 이제 면과 면이 만날 때 교선이 되는 거죠. 교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점과 교선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정의를 쓰자면 이런 거죠. 선과 선이 만나거나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림을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선이 될 겁니다.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은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사실 직선의 결정 조건은 여기서 한번 언급이 되고 또 고1 과정에서 또 언급이 되고 그럴 건데 결정 조건이다. 수학에서 말하는 결정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세상에 유일하게 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인 건데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드니까 점들이 모이면 직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 가령 어떤 직선 하나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쓰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한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직선이 생겨요. 이를 회전시켜서 생기는 것들은 다 이 점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너 이 점도 지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 이걸 보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그림 그대로 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이거고요. 이 앞에 있는 서로 다른이란 말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점이라는, 서로 같은 두 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수학에서는 점이라는 것은 사실 뜻하는 바가 뭐냐면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예, 두 개의 위치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점이다 라고 하면 다른 점을 뜻해요. 같은 점을 뜻하진 않아요. 그래도 교재에서 교과서에서는 다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직선 AB와 반직선 AB 얘들의 정의를 써봐라 라고 했는데, 직선 AB,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얘기했지만 면이 테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면들이 실제로는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테두리를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무한 연장이에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려고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선들 있죠. 얘가 끝과 끝이 있는 것 같잖아요. 길이를 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은 길이가 계속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그릴 때 뭐 무한히 계속 이어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게 되는 것 뿐인데, 직선이라고 하면 길이를 이제 잴 수가 없는 거죠. 한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정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고 한없이 곧게 뻗은 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호로는 두 점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다가 양쪽 화살표를 써줍니다. 양쪽으로 뻗어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방향 바꿔서 쓰셔도 관계없다 라는 말이고요. 반직선 AB는 이제 반직선 AB라고 하면 얘가 그냥 위에 직선 AB하고 그럼 지칭하는 게 달라요. AB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A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을 먼저 지칭하거든요. B는 뭐 경유점이라고 하는데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A에서 시작해서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를 지나 한없이 곧게 뻗은 선입니다.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뻗는다 이렇게 쓰고요. 이 반직선을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냐라고 하면 저 위처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같아요. 직선은 같은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뭐 때문에 이러냐면 직선 AB는 이런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 생략을 하죠. 이 화살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반직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고 B라는 점은 이제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직선 AB, 반직선 AB의 의미인 거고요. 똑같은 점을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BA가 되는 거죠. 직선 BA는, 반직선 BA는 이렇게거든요. B에서 시작해서 A를 거쳐서 한없이 뻗어나간다 이런 관점이라서 같지가 않다는 사실, 바꿨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세요. 반직선 B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바꿔 쓰시면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음 선분의 AB입니다. 선분의 AB는 직선의 일부죠. 직선 AB에서 점 A에서 B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점을 포함하죠. 기호로는 그냥 A, B 하고 위에다가 화살표를 안 달고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선분의 AB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러는 거죠. 화살표 없고요. 여기 점이 A, 여기 점이 B. 그러면 직선과 반직선은 사실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 없지만 선분은 길이를 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BA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반직선만 유일하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반직선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지만 선분은 똑같이 두 점의 위치를 바꿔도 같은 선분을 뜻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두 점 AB 사이의 거리, 이제 길이를 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사실은 두 점 AB 사이의 거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점 A 안 써도 돼요.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으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평면이라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거든요. 이런 걸 다 길이로 보진 않고 가장 짧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가장 짧은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직선의 일부로 그거에만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이 가장 짧은 길이를 거리라고 하고요. 선분 AB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 AB를 잇는 선 중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짧은 선은 사실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선분 A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점 AB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 선분 AB의 길이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이고요. 이 선분 AB라는 기호는 선분 자체를 지칭할 때도 되지만 길이를 지칭할 때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B가 5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선분 AB의 길이가 5라고 문제 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길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건 지워놓을게요. 자, 다음 각의 정의를 쓰고 기호로 표현해봐라. 각의 정의는 생각보다 그 각의 정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각이 뭐야? 그러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의 일부죠. 이거 왜 표현하는 거냐면 각의 크기를 표현하려고 표시하는 일종의 보조선이지 이거 자체가 각이 아니에요. 각은 누가 각이냐면 이게 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개 모여야 뭐가 생기는 거야? 알고 계시는 삼각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의 정의를 저기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저 도형을 묘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작점이 같은 시작점 5라고 잡으면 가령 뭐 이렇게 반직선이니까 실제로는 화살표를 갖겠죠. 근데 이 화살표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5 이 정도쯤에 경유점 잡고 A, 여기를 B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얘가 각 OAB인 거예요. 얘를 각 AOB군요. 죄송합니다. AOB 또는 각 BOA 또는 혼란의 여지가 없으면 각 O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A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각 A라고 쓸 때도 있어요. 천천히 얘기할까요? 예. 여기 이제 각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각의 크기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각 A다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 문자로 쓰기 힘드니까. 그리고 저기 저 부분이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네이밍 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쌤이 얘기한 것처럼 뭐 AOB, 뭐 OAB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각이 가운데 오게 AOB 또는 BOA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 O라는 표현은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반직선이 이 시작점을 공유해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C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각 O라고 지칭하면 이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한 글자로 쓰는 표현은 이거보다는 이걸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거 일단 지워두겠습니다. 이때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음 각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고 그려봐라. 첫 번째, 예각이 있고요. 예각은 크기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자, 가령 각을 하나 지칭하고자 하는데 너무 크게 그릴 필요 없거든요. 네. 적당히 그릴게요. 여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직각과 관련된 보조선이고요. 만약에 각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끝이 어떻게 보여요? 뾰족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예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직각입니다. 직각은 크기가 90도인 각을 얘기하죠. 저 위에 보조선 이미 나와 있지만, 네. 그래서 직각은 그림 안 그릴게요. 왜냐면 저 위에 나와 있는 점선을 이용한 각이 직각이거든요.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직각은 각의 크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얘가 90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죠. 네, 그래서 직각 그림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둔각입니다. 둔각은 크기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림을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죠. 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요.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각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끝부분이 더 이상 이제 예리하지 않고
뾰족해 보이지 않잖아요. 좀 둔탁해졌죠. 예. 그래서 둔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보조선은 각각 직각과 평각을 의미하는 보조선입니다. 네 번째, 평각이 있어요. 평각은 크기가 180도인 각이고요. 이건 이제 두 개의 반직선이 서로 방향이 완전히 반대여서 한 직선을 이루는 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각의 두 변이 한 직선을 이루는 각이다. 아까 제가 각을 정의할 때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면 이게 양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직선이 되는 거죠. 이제 평각은 여기 이 부분이 평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각의 그림을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그래서 예각, 직각, 둔각, 평각이 정의를 다 받고요. 자, 다음 여각과 보각인데요.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여각이나 보각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런 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각은 합이 90도인 두 각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30도와 60도, 15도와 75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30도는 60도의 여각이다. 맞는 말이고요. 60도는 30도의 여각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30도와 60도는 서로 여각인 관계이다. 서로 여각이다. 이런 표현도 다 맞는 표현이에요. 약간 상대적인 느낌의 용어인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보각도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그냥 한만 달라요. 합이 180도인 두 각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령 20도의 보각은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야? 160도인 거죠. 예. 70도의 보각은 얼마냐라고 하면 110도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20도는 160도의 보각이다. 160도는 20도의 보각이다. 20도와 160도는 서로 보각인 관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쓰진 않을게요. 이미 앞에 썼으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각 A의 크기를 구하고 각 A의 여각과 보각의 크기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각 A 자체는 지금 두 직선이 만나는 곳에 있잖아요. 근데 한 각이 135도니까 135도랑 A를 더하면 무조건 평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도 더하기 각 A 이게 180도잖아요. 이런 관계니까 각 A는 45도일 거고요. 얘의 여각은 합이 90도인 관계니까 얼마나 45도겠고요. 그리고 얘의 보각, 사실 저 위에 보각을 이용해서 구한 거죠. 얼마예요? 13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다음 문제 볼게요. 막꼭지각의 정의와 성질입니다. 막꼭지각은 두 직선이 만날 때 교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각이 4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각 4개는 쌍을 이루어서 서로 마주보게 되거든요.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2개의 직선이 만나게 되면 보시면 각이 2개가 생겼죠? 네. 그러면 얘와 얘가 막꼭지각의 관계인 거고요. 얘와 얘가 막꼭지각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막꼭지각의 성질이 뭐냐면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고요.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막꼭지각의 성질은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냥 봐도 같아 보이지만 뭐 왜 같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 각과 이 각 더하면 180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각과 이 각 더해도 180도 해야 돼요. 그럼 이랑 이랑 같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각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 문제 풀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n개의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꼭지각은 몇 쌍이냐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만나서 직접 개수를 세려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미리 좀 요령을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2개의 직선이 만나면 막꼭지각이 몇 쌍 생긴다고요? 2쌍 생긴다고 했죠.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지금 몇 쌍 생겨 있어요? 3쌍 생겨 있지 않아요? 아니죠. 3쌍이라고 하면 안 돼요. 봐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3쌍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를 또 하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같은 이유로 이렇게도 하나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도 하나를 볼 수 있겠죠? 그림이 좀 복잡해지는데 결과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막꼭지각 개수를 세서 규칙을 해야 보면 직선이 1개일 때는 당연히 없고요. 2개일 때는 2쌍이 나오고 그다음에 3개일 때는 6쌍이 나오고 방금 봤잖아요. 그죠? 4개일 때 보시면 12쌍이 나오고 이렇거든요. 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n 곱하기 n-1쌍이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규칙을 파악하셔도 되지만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좀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얘가 이렇게 규칙이 있다, 공식화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나중에 이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림 몇 개 그려보면 n 곱하기 n-1쌍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4개 이상 되면 좀 세기가 힘듭니다. 아까 3개 만날 때 세는 것도 좀 헷갈리죠. 네. 13번 볼게요. 수직의 정의를 쓰고 직선 AB와 CD를 이용하여 이를 기호로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수직이라는 건 두 직선이 만나면 교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막꼭지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막꼭지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각이라고도 표현해요. 왜냐면 만나서 생기는 각이니까. 그래서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 90도라는 얘기죠. 일 때 두 직선은 직교한다. 또는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표현 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둘 다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두 직선이 뭐 직교이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수직한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직교한다,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기호로는 직선 AB와 직선 CD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뭐 이상한 생각하는 학생 없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실제로 두 직선이 직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예. 이때 이 부분을 취해서 기호를 만든 거죠. 이해하시죠? 예. 직관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쉬운 기호니까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자, 다음 수선입니다. 수선은 저 위에서 이제 수직을 얘기했잖아요. 예.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수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선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예. 수직인 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수직인 직선을 주셔서 수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선의 발이라는 건 그 직교할 때 교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직선 AB가 있어요. 직선 AB가 있고 직선 밖에 한 점 P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P에서 AB의 수선을 그으라라고 하면 P를 지난 직선은 우승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그으면 교각이 지금 직각이 아니잖아요. 교각이 직각이어야 수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수선은 뭐라고 했어? 수직인 직선. 그래서 교각이 직각이 되게 이렇게 그어보면 이 교각이 직각인 상태일 때 여기 발생하는 이 교점 있잖아요. 예.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해요. 주로 기호로 H로 잘 표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H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수선의 발입니다. 발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발이 맞습니다. 예, 그 발이 맞고요. 다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 개념을 얘기를 해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 그리지 마세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점이 있어요. 그럼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경로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잴 때 두 점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건데 어떻게 정의하냐? 가장 짧은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제일 짧겠어요? 이 수선이 제일 짧겠죠. 왜냐하면 수선보다 조금 각도가 틀어지면 점보다 길이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선의 길이는 높이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길이는 빗변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서는 이제 뭐 수선도 사실 직선이잖아요. 직선인데 이 점 직선 밖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칭하면 선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선분이라고 지칭하면 그냥 또 수선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얘를 수선의 길이라고도 해요.
이 수선의 길이는 직선이 아니고 선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에 섞어 써도 그냥 수선 여기서 말하는 수선 저 선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 동의각, 억각, 동측내각 이런 것들 찾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직선이 3개 만날 때 발생하는 겁니다. 2개 만날 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2개 만날 때는 뭐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막꼭지각이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을 또 진하게 그으면 안 돼요. 다른 걸 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걸 또 그으면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각이 또 여기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랬을 때 원래 있던 각들하고 여기 있는 각들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게 지금 동의각, 억각, 동측내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원래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적당히 평행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어져 있었는데 내가 새로 이렇게 직선을 긋는 순간 각들이 갑자기 8개가 생겨버리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걸 각각 이제 A, B, C, D, E, F, G, H 이렇게 해놨는데 동의각이라는 것은 위치가 같은 각이에요.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물론 모양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구조상 이 A와 E가 같은 위치로 보이고 B와 F가 같은 위치로 보이고 C와 G가 같은 위치로 보이고 H와 D가 같은 위치로 보이죠. 그래서 얘들을 동의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A와 각 E 그리고 각 B와 각 F 그리고 각 C와 각 G 그리고 각 D와 각 H 이걸 동의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억각은 여기 내부에 있는 각만 얘기합니다. 이 바깥쪽은 얘기 안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각에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 B와 H가 이 파란색 선분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억각이어서 그래서 얘들 억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C하고 E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억각은 뭐가 억각이냐라고 하면 각 B와 각 H 그리고 각 C와 각 E가 서로 억각이 되는 거죠. 동측내각은 같은 쪽에 있는 각을 얘기해요. 똑같이 내부에서만 억각하고 똑같은 영역에서만 찾는 거고요. 각 B와 각 E가 동측내각이고요. 각 C와 각 H 이게 동측내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분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측 같은 쪽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건 뭐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동의각, 억각, 동측내각이요. 다음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이제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겁니다. 알겠죠? 자, 평행한 두 직선 LM이라고 할까요?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첫 번째 동의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두 번째 억각의 크기도 같아요. 세 번째 동측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2번, 3번은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긴 한데 따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문제 풀 때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저 위에 그림에 가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은 동의각인데 안 같아 보이는데 이게 안 같아 보이는 이유는 얘들이 지금 L과 M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이지 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밑에다 제가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평행하게 이렇게 L이 있고 M이 있어요. 누가보다 평행하죠? 네. 이때 N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LM과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때 동위각이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이 동위각인데 크기가 같아 보이시죠?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증명할 수도 있는데 평각 이용해서 보다 보면 같아요. 네. 여기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억각이거든요. 같아 보이시죠? 크기가? 아, 같구나. 같아요. 네. 그런데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측내가 합이 180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평각이잖아요. 여기가 제가 각에다 이름을 지어서 이 각을 A라고 하면 여기도 사실 A라고 할 수 있잖아요. 크게 같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도 B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 더하기 B가 뭐예요? 180도잖아요. 네. 근데 A 더하기 B 이쪽으로 보지 말고 이쪽으로 보시면 동측 내각의 합이 되죠. 그래서 동측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 좀 잘 써먹으세요. 1번, 2번 항상 잘 쓰는 편인데 이 3번은 잘 잊어버리고 문제에서 잘 쓰지도 않으니까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더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L과는 평행이다. 문제 평행이라고 하면 평행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제부터. 아, 평행이구나. 이때 x, y, z를 구하시오. 일단 x가 바로 보입니다. 각 x는 80도의 동위각이라서 80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 y는 60도의 역각이라서 60도가 될 거예요. 그럼 z는 뭐냐? z는 막국지각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예. 평각에서 80도, 60도, 140도를 제외하면 40도잖아요. 그래서 각 z는 40도다. 방금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기가 z니까요. 지금 80도랑 z랑 y를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래서 z는 40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 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 정의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강화를 하시는 거지. 자꾸 이렇게 기억 안 한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다가 자꾸 찾아보고 이러시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 내용을 좀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기본 도형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